안녕하세요. 국제시사문예지 파도의 김동규 편집장입니다. 오늘은 군사 전문가이신 최승병 박사님 모시고 몇 주에 거쳐서는 중국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첫날이니까 중국의 인민해방군 전반적인 거 한번 좀 짚어보고 시작하도록 하시죠. 인민해방군 하면은 우리 중공군이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맞습니다. 중공군 하면은 6.25가 떠오르고 6.25 그러면은 항상 머릿속에 있는 게 사람의 바다, 인해 전술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많이 꽹가리 치면서 왔다는 그런 이미지가 저에게 있는데 지금도 전쟁하는 방식이 그렇게 꽹가리 치면서 숫자로만 하는 군대인지 아니면 지금은 굉장히 퀄리티가 많이 올라온 그런 군대인지 한번 좀 짚어주시죠. 맞습니다. 우리가 중국 인민해방군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그 6.25 전쟁 때 중공군에 너무 몰입되어 있는데요.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가 그 신화를 깨야 된다. 우리가 6.25 전쟁 때 이 중국이 인해 전술로 이렇게 우리 미군과 유엔군을 갖다가 괴롭혔다. 이거부터가 오해입니다, 사실. 인해 전술이 물론 국제적으로 쓰이긴 했지만은 꼭 그것이 어떤 지배적인 전술도 아니고 이렇게 6.25 전쟁이 어정쩡하게 휴전으로 끝난 원인도 아닙니다. 사실 훨씬 더 정교한 이제 전략 전술이 거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지금의 이 중국 인민해방군은 또 그때의 중공군과 너무나 많이 달라졌다. 우리가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사이에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개혁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수준으로 보면은 우리의 국방개혁보다 앞선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 지금 인민해방군은 핵 보유 군대로서 어마어마한 핵전력, 특히 지금 미국과 러시아에 버금가는, 그리고 지금 더욱 계속 그 페이스를 높여가는, 점점 더 확대해 나가는 팽창하는 군대이기 때문에 그 위험성 그리고 그 위력을 갖다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6.25 때의 그 중공군에서 지금의 이제 현대 중국군으로 인민해방군까지 이렇게 발전해 오는데 발전 경로에 무슨 터닝 포인트, 뭐 이정표 같은 게 좀 있었나요? 네, 그게 사실 냉전의 역사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죠. 중국이 이제 1927년 그 당시 난창봉기 같은 걸 하면서 막 홍군으로 시작을 했죠. 그렇죠. 홍군하면서 국공내전을 치러오고 결국에 이 49년 10월 달에 중국의 공산화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이제 대륙을 완전히 장악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팽창된 군대를 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는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매진해야겠다고 좀 줄이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터진 것이 6.25 전쟁이죠. 그렇죠. 원래 그 당시 중국은 이제 마지막 남은 대만까지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이 전력을 모아서 이 대만 침공에 신경을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6.25를 통해서 김일성이 남침 야욕을 저질러 버림으로써 그리고 거기에 유엔군이 개입하고 거꾸로 이제 완전히 한반도가 자유민주진영에 넘어갈 순간이 되니까 순방치안의 논리로 해서 이 모택동이 파병을 결정하죠. 그 당시 중국 인민해방군이 중국 인민지원군이라는 이름으로 부랴부랴 사실 국가가 이제 막 꾸려져 갖고 현대적인 전투 능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막 밀어넣어서 진짜 그 당시에는 한국에 100만 명 이상이 개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국 인민해방군 규모가 600만 명이 넘었어요. 53년도에 휴전된 다음에 이 전쟁을 겪어온 이 중국 지휘관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국공내전 당시에는 뭐 국민당군 뭐 다 고만고만한 군대들이랑 싸워서 굉장히 기고만장해 있었는데 이제 한반도에 와서 선진화된 전 세계 최정예 미군을 만나보니까 야,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이렇게 싸우다가는 앞으로는 다 죽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원으로 왔었던 펑또와이가 국방부장에 취임하면서 이 전반적인 군 개혁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착수한 것이 우리도 이제 현대화된 군을 건설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과거 우리가 이 공농 홍군 시절에 고집했던 그런 걸 꺾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1955년에 그 상징적으로 개혁을 한 것이 바로 계급제 도입이었습니다. 원래 공산군은 이제 모두 다 평등하다고 해서 그냥 직위로만 조금 나눠놓고 계급이라는 걸 없앴는데 소련도 결국에 2차 세계대전 오면서 계급을 완전히 다 부활시켜버렸고 결국에 인민해방군도 6.25 전쟁을 겪고 나서 계급 없이는 통솔이 안 된다. 이런 대군 통솔이 안 된다고 해갖고 그때부터 계급 부활해갖고 막 이제 현대화 박차를 가했는데 그 펑또와이가 결국에 마오쩌둥과의 이 대약진 운동 실패를 둘러싼 그 루산회의에서 충돌한 다음에 실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펑또와이가 꺾이면서 그 현대화 작업도 다시 무산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국방부장으로 취임한 게 이제 린뼈오였죠. 린뼈오는 열심히 이제 탁 마오쩌둥 어록을 들고 마오쩌둥 주석의 이 가르침을 따르자라고 해서 전통적인 이 중국의 전략이었던 인민전쟁 전략으로 돌아갑니다. 인민전쟁이라는 건 뭐 아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은 결국에 국공내전을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이 우리가 현대화된 군이 없어도 적을 갖다가 우리가 전 인민이 똘똘 뭉쳐갖고 계속 피해를 주다 보면은 적이 질려서 먼저 나가 떨어진다라는 이런 개념을 갖다가 1950년대, 60년대 그때가 지나도록 계속 고수했던 겁니다. 인민전쟁 그러면 아마 뭐 보병 중심이겠죠,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숫자가 중요한 장교하고 겁니다. 사병 구분도 없을 거고 당연히. 네. 그 인표 스타일이죠. 인표는 뭐 가장 좌파적인 사람 중에 하나니까. 네, 린뼈오가 전략을 잘했긴 했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마오쩌둥에게는 하나의 꼬리치는 스타일이어갖고 그런 마오쩌둥의 노선을 철저하게 따라했죠. 린표하고 그때 떠올 때 같이 했었던 게 저쪽 국내 정치에서는 이제 문혁, 뭐 네. 문화대혁명 맞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문화대혁명을 위해서 홍위병을 내세워서 당연히 홍위병은 난리 치던 시절에 군대가 큰 역할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당시엔 중국군이 그냥 엄청나게 후진 군대였습니다. 그 당시엔 병력이 약 400만 정도가 있었는데 뭐 400만이 돼봤자 별로 그렇게 이 현대화된 군대랑은 거리가 멀었고요. 그런데 이런 것이 결국 쭉 가다 보니까 뜻있는 사람들은 결국 이게 중국군이 엄청나게 후진화되고 있다, 썩고 있다는 걸 다 알았죠. 결국에 린뼈오도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키다가 실패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사인방의 바닥이 있은 다음에 결국에 이제 마오쩌둥이 죽고 그 다음에 이 화고뻥 체제를 지나갔고 덩샤오핑이 드디어 장악을 하게 되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중국군이 본격적으로 변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 덩샤오핑은 아시다시피 이제 개혁 개방을 추진하면서 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걸 또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1979년에 있었던 중월 전쟁입니다. 중국 베트남 전쟁인데 그 당시에 이 중국이 베트남을 갖다가 여러 가지 노선 차이로 찔러봤는데 30만 병력으로 치고 들어갔지만은 이제 베트남 전쟁에서 단련된 베트남의 민병대랑 상대를 했는데 그렇죠, 예. 민병대한테 산산이 깨져갖고 30만 중에 8만 명이 나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을 이런 진짜 추태를 겪은 겁니다. 아주 그 긍지가 우리는 사실은 아까 말한 대로 민병대 정도 가지고 우리는 중국군 격파했다. 맞습니다. 그때 뭐 심지어 여성 민병들도 많이 나왔는데도 중국 인민해방군이 상대를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아마 주력군도 우리가 싸워볼 만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주력군은 저쪽에 붙잡혀 있고 말이죠. 캄보디아가 있고. 맞습니다. 그렇게 완전 스타일을 구기고 나서 덩샤오핑이 이거 이대로는 진짜 안 되겠다라고 해갖고 완전히 노선을 바꾸죠. 그 당시에 아무래도 중국군은 인민전쟁을 추구하면서도 또 전쟁을 굉장히 큰 빅스케일로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중소 분쟁 때문에 그 당시에는 언제 소련이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위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핵전쟁도 대비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소련한테 밀리면은 괜찮아. 우린 저 스촨성까지 쫙 후퇴해갖고 거기서 이제 한 1억 명 죽더라도 그 다음에 그냥 그러면은 아마 소련도 아마 질려서 나가 떨어질 거야. 뭐 이런 전략을 거대한 진짜 인민의 바다 속에다가 가둬버리는 거죠. 네. 인해 전술이죠, 진짜. 그런 걸 이제 구상하고 있었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목표도 제한적으로 바꾸고 군대도 슬림화하면서 정예화해야겠다는 이 작업에 착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전략을 딱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취하는 것이 우리는 이 거대 전면전을 이제 추구하지 않는다. 이제는 우리가 제한전, 국지전을 목표로 한다라는 그런 노선을 갖다가 확실하게 하고요. 유한 국부 전쟁 전략이라고 하는데 뭐 주변 국가들이 위협해 오면은 그걸 우리가 절대로 과감하게 맞받아치는 그런 정도로 만족하겠다라고 하고서 그거에 맞게 일단 병력을 대대적으로 감축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줄여나가나요? 일단 400만을 100만 명을 감축합니다. 아이고, 100만 명을 줄여나가는. 네, 100만 명을 확 쳐갖고 그럼 한 300억 정도. 이제 300만으로 줄이고 네. 그러면서 덩샤오핑도 계급을 부활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또 기존에는 완전히 육군 그것도 보병 중심으로 그냥 싸우던 이런 부대들을 갖다가 그때부터는 이제 합동 작전의 개념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주입하기 시작합니다. 육군 내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보병, 기갑, 포병 이런 것들이 이 보전포 합동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합동 작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전에 중국군은 너무 보병 중심이었어요. 그래갖고 기존의 이 야전군을 갖다가
얘네들은 그 다음부터 합성야전군이라고 해갖고 완전히 합동군 체제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완전 이제 제병협동 부대를 갖다가 완전 조직화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소련식으로 여러 가지 공군 부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합쳐갖고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이 유기화된 군대를 갖다가 만드는 작업을 계속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뭐 경제 발전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제 조직 체계도 정비를 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덩샤오핑의 시대가 또 지나가고 그 다음에 1990년대가 오면서 냉전이 드디어 해체가 되고 그 다음에 장점 있는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요 시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1990년대에 소련이 해체되고 냉전 질서가 해체되면서 미국의 단일 슈퍼파워로 이제 넘어가게 됐는데 이 무렵에 굉장히 중요한 이 전쟁사의 역사적 사건이 있었죠. 이게 바로 1991년 걸프전이었습니다. 이 걸프전은 역시 전 세계적인 충격을 줬습니다. 그렇죠. 아, 냉전 시기에 미국이 쌓은 하이테크 전쟁이라는 게 진짜 이런 거구나. 그 강력한 재래식 군사력을 갖고 있다고 빵빵 소리치던 사담 후세인도 첨단 스텔스기부터 해갖고 완전히 그냥 무력화되고 쓸려 나가는 걸 보고서 저는 후세인 군대의 그 기갑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거 보고서 놀랐어요. 맞습니다. 네. 공군의 어마어마한 공격 그리고 미군 기갑 부대의 장거리 포격에 추풍낙엽처럼 쓸려가는 걸 보고서 와, 이것이 진짜 현대전이구나 많은 걸 느꼈는데 이 당시에 이거에 중국이 또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쯤에서 짚고 넘어갈 만한 게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되는 게 중국 인민해방군은 일반적인 국가의 군대와는 다릅니다. 이거는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정확히는 당의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공산당이 딱 권력을 장악하고 무력도 당이 장악을 한다라는 그 원칙에 의해서 구현된. 근데 지금은 이 법 체계가 개정이 되었고 두 개 겸하게 돼 있죠. 중국 공산당의 군대 이꼴 즉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의 군대 이렇게 이게 해놔갖고 사실 중앙군사위원회도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겸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일치시켜놨죠. 지금은 국가의 군대와 당의 군대가.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출발선부터가 당의 군대이고 당이 이 군권의 핵심적인 이런 고삐를 쥐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덩샤오핑은 계속 이 군권을 쥐고 있으면서 장쩌민이 들어온 다음에도 계속 군사개혁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현대적인 군대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원래 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핵심에는 이 삼총부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총참모부, 총정치부, 총후군부가 있었습니다. 군사 작전을 갖다가 다 통제하는 이런 의미의 총참모부가 있었고 공산주의에서는 항상 당이 컨트롤해야 되니까 정치부가 있어갖고 이거에 대해서 다 이 쌍으로 이 영향을 행사하는 그런 총정치부가 있었고 총후군부는 결국에 후방 지원입니다. 그래서 뭐 군수, 보급, 여러 가지 보충, 징병 이런 걸 갖다가 다 하는 그런 삼총부 체제로 돼 있었는데 이 총후군부에서 하나를 떼냅니다. 총장비부라는 걸 떼내요. 그래서 사총부 체제로 바뀌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기술 책임입니다. 기술을. 군수 보급에 어정쩡하게 묻히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현대 무기와 이런 첨단 기술을 갖다가 접목시키기 위해서는 이걸 별도 조직화해갖고 이거에 강력한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총장비부가 등장함으로써 이때부터 중국군이 어마어마하게 기술군으로서의 투자를 강화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북한 같은 경우 보면은 총정치부라든지 정치 계통이 세잖아요. 원래 군을 컨트롤하는데 중국도 그런가요? 아, 당연하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강력한데 근데 뭐 요 무렵부터는 덩샤오핑이 군에 대한 당의 간섭을 좀 풀어줬습니다. 느슨하게 해줬어요. 과거에 완전 일사불란하게 당의 지도에 따를 필요 없이 정치는 정치고 군대는 군대다.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군대가 이 정치바람에 시달려서 줏대 없이 이제 너무너무 거기에 시달려 왔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독립적으로 전투력 강화에 전념해라 라는 식으로 좀 그 독립성을 강화해 줍니다. 덩샤오핑이. 총정치부의 힘이 살짝 상대적으로 약해졌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총장비부 같은 이런 기술군 드라이브가 강력해지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군이 좀 더 자유롭게 막 이제 뻗어나가기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장쩌민이 이 완전히 군권까지 넘겨받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장쩌민도 이 권력 장악의 그 다음 단계로서 군에 자기 상하이 방 사람들 갖다가 쫙 심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장쩌민도 여러 가지 개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장쩌민은 50만 명을 일단 감축을 합니다. 그럼 이제 한 250만 명 정도 되겠네요. 이제 250만으로 줄었고요. 거기서 기술군으로 좀 더 강화를 하고 그래서 2000년대를 갖다가 보낸 다음에 2012년 돼서는 그 다음에 후진타오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장점이니 역시 동샤오핑처럼 처음에 군권을 놓지 않았어요. 당 총서기는 후진타오에게 넘겨줬지만은 계속 중앙군인은 틀어쥐면서 그 다음 계속 군사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때 또 발생한 역시 전환점적인 사건이 9.11 사건과 그로 인한 이라크 전쟁 등등을 보면서 역시 아직 미국은 강하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더 개혁을 갖다가 추진해야겠다라는 부분에서 2003년, 2004년까지 장쩌민이 남아있으면서 군사개혁을 추가로 실시합니다. 그때 20만 명을 더 감축해요. 그래서 230만으로 줄이게 되고 여러 가지 또 개혁을 더 밀고 나가고 그 당시부터는 또 중국이 우주군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실시하고 또 사이버 전장에도 큰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전반적으로 이제 많이 뻗어나가게 됐고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개혁 개방과 경제 개발의 성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드디어 중국이 점점점 맷집이 커지는 걸 갖다가 확실히 느낄 수가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핵심 문제부터 시진핑인데 시진핑에서는 뭔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현대화 기조가 조금 뭔가 바뀌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시진핑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후진타오가 공청단 출신이었으니까 그렇죠. 공청단 출신과 상하이방의 갈등이 있었고 그렇죠. 여전히 상하이방이 득세하던 곳이 바로 군부였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중앙군이 주석이었지만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시진핑은 달랐죠. 그렇죠. 시진핑은 이미 뭐 태자당 출신으로 해서 그렇죠. 딱 그 모든 걸 다 중앙군이 주석까지 2012년에 넘겨받으면서 그때서부터 자기가 꿈꿔오던 말 그대로 중국몽을 갖다가 그때부터 투사하기 시작하죠. 도광량에 우리의 실력을 숨기는 그 후진타오 시절에 이 겸손함을 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대국으로 뻗어나가야 된다. 그러려면 뭐가 강해야 된다? 군사력이 강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강군몽을 그때서부터 이제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강조점 중에서는 어디로 이제 드라이브가 들어가기 시작하나요? 시진핑이 딱 취임하고서 강조한 게 뭐냐면 나는 이기는 군대를 원한다. 그냥 뭐 맷집만 크고 그냥 거들먹거리기만 하는 군대 필요 없다.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가 필요하다. 이때부터는 여러 가지 전략 차원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그 유한 국부 전쟁을 갖다가 추구는 하지만은 굉장히 속내는 굉장히 공격적인 스타일로 바뀝니다. 이를테면은 우리가 방어는 하지만은 이제까지는 그냥 수동적인 방어에 좀 더 가까웠다고 하면은 이제는 완전히 능동적으로 우리의 이 핵심 이익이 걸린 지역은 넘보기만 해도 우리가 맞받아칠 거다. 그래서 그 핵심 이익을 갖다가 굉장히 넓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대만이 있죠. 그렇죠. 대만은 너네가 뭐라고 해도 이건 우리 거야. 여기는 절대 침해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저쪽 남사군도나 그런 쪽에 여러 가지 도련선들, 남중국해에 있는 그런 그들이 주장하는 중국의 영토, 그밖에 뭐 여러 가지 국경선 중심으로 했다면은 이제는 중국의 이익이 너무 넓어졌습니다. 국제적인 통상국가로 발전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 영역을 갖다가 이를테면은 우리 1대1로 추진한다. 이거에 방해를 한다면 그것도 우리의 핵심 이익의 침해로 감주하겠다. 또 중국이 인터넷 강국으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이버 스페이스에도 이제 그런 걸 주장하기 시작을 했고 이 중국이 또 중시하는 게 앞으로는 북극 항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통상로들을 갖다가 이것도 앞으로 우리의 중요한 거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자기들의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고 우리의 영외의 이익이 침탈당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파병을 해서라도 우리가 그걸 지키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내보인 거죠. 해군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멀리 가야 그렇습니다.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장거리 전력들 여러 가지 전략 로켓군이라든가 그러니까 화전군이죠. 그런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 해군들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특히 이제 대만 해역 일대에서는 소위 얘기하는 반접근 지역 거부 A2AD라는 전략을 갖다가 아주 본격화하면서 이 영역에는 강력한 미 해군 공군이 절대로 못 들어오게 우리가 틀어막겠다 이런 것까지 노고를 하죠. 근데 그러려면 역시 그에 맞는 전력이 필요하고 이제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제 착착착착 추진하기 시작을 하죠.